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 알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하지 말라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즉 사귀라는 것인가? 일견 어려운 문제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놈, 돈이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말라. 에게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사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 있는 분, 인격도 포함해서 를 만나면 말을 잘 건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주는 자가 먼저 이긴다. 엘은 오랜 세월 동안 생선 다루는 기술을 배워 자그마한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 고급 일식집은 아니었고 그저 수족관에 생선을 받아서 즉석에서 회를 떠서 파는 미니 횟집이었다. 처음에 엘은 큰 어항에 생선을 잔뜩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대로 손님이 약간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생긴 문제라기보다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다.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서 파는 생선은 마리당 마진이 넉넉했다. 원가의 5배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 팔지 못한 생선은 버려야 하니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결국 전체적으로 적자였다. 그래서 엘은 생각했다. 받아오는 생선의 양을 줄여서 버려지는 양을 줄이자고. 물론 손님이 많아지면 생선 공급량도 늘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선의 양이 줄어들자 진열 효과도 줄어들고 손님의 기호도 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족관을 가득 채우면 제법 손님은 있지만 폐사하는 생선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려고 생선의 양을 줄이면 손님까지 줄게 되니까 말이다. 엘은 이 문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말했다. 생물 장사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잔뜩 준비하는 것이지요. 수족관이 가득 차면 손님은 늘게 마련입니다. 물론 죽는 생선도 많아지지요. 그래도 생선의 양은 늘 넉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해를 좀 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죠. 그러다 손님이 많이 늘어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가 늘어나서 견딜 수 없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손님을 위해 많이 준비합니다. 먼저 줘야 손님이 옵니다. 낚시도 이런 원리지요. 낚싯밥을 먼저 줘야 고기가 모이는 법입니다. 낚아채는 것은 그 다음이지요. 엘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
그 결과 손님이 늘었고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장사의 원리다. 사람에게도 먼저 베풀어야 한다. 상대가 먼저 베풀 때까지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먼저 나서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그래야 한다. 돈을 아끼려고 슬슬 뒤로 빼다가는 어느새 비겁한 근성이 몸에 배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좋은 친구는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건 역시 사업을 하듯이 투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우면 평생 그 돈을 저축하라. 큰 출세는 못하고 찌찌한 인생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큰 포부란 일찌감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같은 섭리는 먼 옛날 강태공이 문왕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다. 먼저 주고 나중에 사람을 얻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만 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 몇 번 내가 베풀었는데 번번이 얌체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된다. 세상은 얌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얌체짓을 한 적 없었나를 걱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연락을 해야만 그때서야 밖으로 나선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스타이고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물론 남녀 사이라면 약간의 밀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따라올 때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다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시간을 베풀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마침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그만이다. 내가 45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씨는 현재 쓸데없는 친구들 몇 명 사이에서 겨우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고 고독한 인생이 된 것이다. 생활 수준은 최하인데도 아직 꿈속을 헤매는 중이다. 먼저 주는 자는 흥하고 먼저 받겠다는 자는 망한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재물을 아끼려고 신경전을 벌인다면 이는 좋은 운을 일부러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참고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직장에서는 일단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력을 갖추도록 애쓰고 시간을 투자에 잘 받들고 돈을 잘 쓰면 된다. 까놓고 말해 인간관계의 기본은 매력, 시간, 돈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멍청하거나 매번 일찍 빠져나가거나 돈을 아끼면 이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반드시 미운털이 박힌다. 일 못하는 사람보다 괘씸죄로 찍힌 사람이 사회생활은 더 고달픈 법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이 괘씸죄로 찍혔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다는 것이다. 불경에 보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는데 바로 괘씸죄의 경우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별 탈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정의가 우선이 아니다. 어쨌든 처세에도 순서가 있는데 바로 장유유서다.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로 인해 인생이 헤집어지기도 하고 온전히 가다듬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예 달라지기도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으로 전국이 들뜬 열기로 가득했을 때 나 역시 들뜬 마음으로 TV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선수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과 마음이 짜릿짜릿했다. 이렇게나마 함께할 수 있으니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가슴을 울린 대목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 경기였다. 한국 사브르 간판 스타 오상욱 선수는 결승전에서 주도권을 잡고 14대 5를 만들며 일찌감치 금메달을 예약하는 듯했다. 하지만 막판 한 점을 남기고 파레스 페르자니 선수의 맹추격에 14대 11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르는 금빛 찌르기로 금메달을 확정지은 오상욱 선수는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경기 중 온몸에 흠뻑 땀이 쏟아질 정도로 긴장할 때나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곁에 있던 원우영 코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아냐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라는 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인터뷰를 보던 나는 당장 유튜브로 경기 장면을 찾아보았다. 오상욱 선수 뒤에서 원우영 코치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목이 터져라 내가 최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후에도 오래도록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정상은 혼자만 서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낸 온코치처럼 한결같이 응원하고 믿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사실 온코치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오상욱이라니 금메달리스트 제목을 코칭하며 그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자존감을 드높였을까. 이렇듯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문득 깨닫는 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영향력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우연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사람을 좀 더 예민하게 느끼고 좋은 쪽으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삶을 다채롭게 만든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기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내가 나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자기 투자는 남의 일로 생각할 확률이 높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법이니까. 출근하기 전 피트니스 센터에 들러 운동하는 사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이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돼줘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도 훨씬 더 잘하는 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에 곁에 두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말마다 등산, 마라톤에 열을 올리는 사람, 아니면 유료 세미나를 쫓아다니거나 돈도 없어 보이는데 꾸준히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사람, 이러한 유형의 사람도 주변에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 보자. 친하게 지내서 하등 나쁠 일이 없다.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자극이 된다. 두 번째,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도 알아차리기 쉽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연은 없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드는 법이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 시작할 때 꿀맛 같은 단잠을 조금 더 취하다가 헐레벌떡 정신없이 뛰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은 나비효과처럼 내 인생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내내 준비해서 경쟁 입찰에 참여했는데 우리 팀이 떨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팀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걸 시원하게 인정한다. 다음으로 실패 원인을 분석해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다음 기회는 보완하자며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상황에서 나쁜 선택은 무엇일까? 바로 남 탓하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썼고 이게 뭐야? 라며 팀원을 원망하고 짜증내는 리더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팀장이다.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지 직장 생활 전체가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내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바라보고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곁에 딱 붙어 충성을 맹세해도 좋다. 그러나 나쁜 선택을 하는 리더라면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이득이다. 내가 리더라면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멀리 보는 연습을 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세 번째, 행복을 재능으로 소유한 사람. 가능한 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내주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행복을 재능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투덜댄다. 그럴 수 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후배 애는 행복이라는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일하다가 육아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한 친구다. 학벌도 좋고 수려한 외모에 일도 잘해서 촉망받던 애니 소위 경단녀가 되어 쌍둥이 아들과 함께 전쟁 같은 육아를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 조금은 걱정이 앞섰다. 누구보다 일을 좋아하는 그가 과연 전업주부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나 웬걸 애는 타고난 육아 선수였다. 아이들과 온몸이 흠뻑 젖도록 뛰어다니며 놀아주다 보면 피트니스 센터가 필요 없단다. 운동 효과는 짱인데 심지어 공짜야라는 그의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볼 수 있어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너키한 쌍둥이 엄마라고 즐거워하던 앤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다시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력 단절은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사장 포함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뿐이었다. 앤의 스펙으로 따지자면 당황스럽기도 했으련만 역시나 그녀는 아주 신바람이 났다. 선배 여기 대박이야. 인원이 적으니 별걸 다 해야 해. 영업, 회계, 인사, 총무 구분이 없어. 의외해. 이렇게 배우면 얼마 안 가서 내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어. 오랜만에 야근하니 밤 공기가 다르다는 둥 좋아하는 앤을 보며 그렇게 밤늦게 들어가면 대체 살림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얘기가 딱 맞아. 내가 없으니 애들도 덜 어지르고 남편도 청소에 빨래까지 하더라니까. 상교육이지 뭐요. 저녁에 김치볶음밥 하나에서 네 식구가 계란 프라이 10개쯤 해서 푸짐하게 얹어 먹으면 뭐 다들 좋아라 해. 너무 감사하지 뭐. 그야말로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음. 인생은 아름다워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행복이 재능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앤 곁에 가능한 한 오래오래 붙어있기로 결심했다. 좋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에 맞춤인 그래서 내 인생에도 행복을 전염시키는 친구를 누가 싫어할까. 그리고 하나 더. 나 역시 그들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에 좋은 인생 친구가 될 궁리를 오늘도 열심히 한다. 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 가능한 한 좋은 선택을 하며 날마다 더 행복하도록 애써보자.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살면 나도 친구들의 귀인이 되어간다는 기대감, 좋은 인생은 그 기대감이 더욱 반짝이고 견고해질 때 점점 더 내게 다가온다. 인생은 모를 일이라 근사하다. 예전 직장 동료의 가장 큰 자랑은 늘 건강하신 어머님이었다. 70 중반이 훨씬 넘어서도 가족들 치닥거리에 봄가을로 고추장, 된장을 한 항아리씩 담그고 볕 좋은 날이면 이불을 펴서 내다 널고 방망이로 기운 좋게 털어내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대수롭지 않은 감기로 앓아눕더니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셨단다. 어머니의 뛰어오를 것 같이 기운찬 성정을 주변인들도 알기에 충격이 더 컸다. 노인들 기운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했던가. 이후에는 집 앞 공원에서 하하 호호 운동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동료의 어머니가 떠올라 모를 일이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내게는 성격 좋은 유쾌한 지인이 한 명 있다. 그는 재능이 넘쳤지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다. 그는 일단 말을 재미있게 잘한다. 모임에서 그의 얘기를 듣노라면 다들 넋을 빼고 들을 지경이다. 그뿐이 아니다. SNS에 올리는 글은 유명 작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좋아요도 수천 개씩 받는다. 그런 H가 어느 날 책은 쓰고 싶은데 재주가 없어서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넌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게 라고 응원했다. 그 말이 꽤 힘이 되었는지 열심히 글을 쓰고 출판사와 계약까지 맺었다. 소식을 듣고 그의 재주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겠다 싶어서 한동안은 마음이 내내 풍요로웠다. 그런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출간 소식이 들리지 않기에 이상하다 싶어 연락했더니
세상을 다 초월한 듯한 H의 목소리. 불안이 엄습했다. 계약은 해지했어요. 최종 탈구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뭐가 있다고 하대요.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H의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최근에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죽다 살아왔고, 그로부터 며칠 후 H 있는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로써 H는 출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H의 버킷리스트는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H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결혼하자마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하루가 매일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어린 새색시는 시아버지의 아침으로 죽을 끓이는 것은 물론 출근길을 배웅하는 법부터 온갖 일을 시집살이에서 배웠노라 푸념할 만큼 고된 삶을 살았다. 나중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봉양에 10년을 바쳤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스스로를 축하하고 위로하며 큰맘 먹고 그의 내 식구 유럽 여행 예약까지 완료했는데 남편이고 아내고 느닷없는 질병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물론 여행도 취소했다. 그의 꿈은 당분간 정지 상태이다. 오징어 게임 됐어요. 탈락이죠, 뭐. 허탈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울컥한 나는 진심으로 한마디 했다. 건강해지면 다시 여행 가고 출간도 하면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일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그 계획이 별 예외 사항 없이 진행되겠거니 믿는다. 건강한 부모님은 천년만년 정정하리라 믿고 지금 이 고생만 끝나면 계획한 대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반전의 연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기는커녕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남들이 반대하는 꿈을 꿔라.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한 구간을 건너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반을 허둥거리며 아이에게 매달려 있었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온갖 포문 다 잡으며 눈에서 레이저를 쏠 듯 일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힘겹게 쌓아올린 커리어를 잃고 초라하게 있다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시절이었다.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인생은 이미 역전의 드라마였다.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임원으로 승진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임원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고만장해진 나는 아무도 몰래 대표이사를 꿈꿨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백수가 웬 말이냐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이도 회복하고 대학에도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계속 백수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때 주변에서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커피숍이나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런 이들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전혀 다른 일을 벌였다. 작가가 되어 글을 쓰고 기업 강연을 하고 유튜버가 되는 일이었다.
다들 어이없어 했다. 갑자기 웬 작가, 웬 유튜버, 컴퓨터를 알기는 알아. 무슨 원리로 업로드가 되는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이런 식이었다. 그런 그들의 우려와 근심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조차 의아해하는 남편은 결사반대하는 유튜버로 또 강연가로 인생 2막을 열었다. 만일 그때 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라며 비운으로 시간을 채운 채 울고만 있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남들이 반대하는 꿈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대충 그들의 의견에 맞춰 직업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다. 바로 인턴이다. CEO 자리에서 은퇴하고 30의 젊은 CEO 밑으로 들어가 인턴으로 일하는 이른 노인의 이야기다. 그는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음악가들은 은퇴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들 안에 음악이 없을 때 멈춘다며 내 안에 아직 음악이 있다고 장담했다. 은발의 인턴은 이후 좌충구도라는 신참 CEO를 노련하게 도우면서 새롭게 배울 건 배우면서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아름답게 연주한다. 참으로 근사하지 않은가? 나도 내 인생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고 믿는다. 인생은 알 수 없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래서 다행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분명 누구에게나 더 좋은 일들이 한 발짝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기대하고 어떤 이는 기대가 없는 그 차이뿐이다. 간절히 합격하고 싶었던 경력사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건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경기는 끝난다.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가보자고. 크게 외치면서 자신의 열정을 근거 삼아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경기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은 기대하는 자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간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나의 H는 분명 머지않은 시기에 좋은 작가가 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병 때문에 잠깐 주춤한 것은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그 책에는 가족들과 처음 떠난 유럽 여행에 대한 소회 역시 담겨 있으리라. 그리고 병을 이기고 난 후에 보는 세상이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병을 겪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몰랐을 깨달음도 책의 명문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렇듯 탈락처럼 보여도 그 다음 기회들이 반짝이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 인생은 모를 일이라 근사하다.